국민들께서 저 안철수에게 전 지역 1위 5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예측을 좀 잘합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을 심판했습니다. 거기엔 보수도 중도도 진보도 따로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검증을 넘어서는 네거티브 캠페인은 하지 않을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코너는요, 안철수 후보 측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을 스튜디오로 초대를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선대위 첫 회의가 열렸어요. 비공개 회의로 진행이 됐는데, 안철수 후보가 이 자리에서 어떤 강한 메시지를 혹시 전달한 게 있나요? 네, 우선은 뭐 현안 중에서 네. 우병우 수석 영장이 기각된 사례를 가지고 이 김수남 검찰총장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대선과 관련해서 이번 선거는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선거, 그리고 낡은 과거를 넘어서 4차 산업혁명과 미래를 향하는 선거, 그리고 분열과 개파 패권이 아니라 통합과 협치의 시대를 여는 선거, 또 돈과 백, 그리고 상속,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 실력으로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그런 시대를 여는 선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동안 안철수 후보가 매우 방점을 찍어서 강조했던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자리였군요. 네.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의원님. 네. 사실 이제 오늘 선대위가 있기 전에 이제 다른 당, 특히나 이제 민주당 이런 데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박지원 원내대표가 상황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계속 이제 어떤 좀 그런 흐름을 잡아가려고 막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박지원 원내대표가 선대위에 참가하지 말고 좀 백의종군을 해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혹시 비공개에서 그런 얘기를 가지고 좀 어떤 좀 약간의 좀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오늘은 비공개에서는 이렇게 선대위의 좀 실무적인 얘기, 왜냐하면 이제 선거 운동 기간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촉박한 시기고 이래서 실무적인 얘기를 주로 했었고요. 그 상황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사실 박근혜 정부 이렇게 그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게 뭐냐, 이 제왕적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 이 절대 반지, 이것을 어떻게 빼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이 반지의 힘을 약화시킬 것이냐, 반지만 끼면 그냥 미쳐버리는 이것을, 그리고 그 반지 낀 사람 주변에 그 측근들이 바로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기에 굉장히 큰 관심이 있고 저희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되시면 지금 개헌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절대적 권한을 갖게 되시는데 안철수 후보께서 그 후보가 너무 절대 권한 휘두를까봐 걱정을 해야지, 그 주변에 어떤 정치권에 유능한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이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뭐 박지원 대표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와서 보니까 박지원 대표께서 상황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박지원 대표 같은 선배를 모시면서 굉장히 잘 활용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오히려 상황이 아니라 박지원 대표 같은 노련한 선배를 잘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뭐 안철수 후보의 어떤 약점이라는 게 그분이 굉장히 좀 순수하시고 진정성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정치 경험이 짧기 때문에 혹시 정치력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주변에 정치력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좌를 해서, 또 그리고 중요한 건 후보가 그분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바로 앞에 시간에 이제 문재인 후보 대변인이 나와서 이제 이 지지율을 갖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좀 전에 저희가 얘기를 나눌 때, 안철수 후보의 무시무시한 상승세가 사실 조금 꺾이고 이제 완만하게 고정 구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했거든요. 자, 이 지지율, 가장 최근에 나온 지지율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국민의당 측에서는? 저희가 볼 때는요, 뭐 여론조사라는 게
이 추세가 중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뭐 하루하루 변하는 여론조사 결과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제 발표된 JTBC 바로 어제 건데요. 그 JTBC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0.3%로 오자 대결에서 이기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것이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는 박빙으로 갔다 이런 정도고요. 다만 이제 승패가 어떻게 날 것인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추세는 상승세에 있고 문재인 후보는 쫓기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렇게 힘내서 이제 그 역전하는 그런 드라마를 막판에 쓰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질문은 드릴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현주 의원님 나오니까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대선이 코앞인 상황에서 민주당을 탈당하신 이유, 뭐 넌지시 암시하는 듯한 얘기를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그 내부에서 도대체 뭐 어떤 어려움을 겪으신 겁니까? 좀 얘기를 솔직하게 해주시죠,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네, 뭐 나온 당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말씀드리긴 그렇고 제가 나온 것만으로도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마 짐작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정치를 이제 재선 의원인데 사실 정치 오래 한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정치는 뭔가 정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갈등을 해소하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막상 정치권에 들어오니까 끊임없이 양극단으로 대립해서 반사적이게 안주하는 그런 정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탄핵까지 된 마당에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열자. 그리고 정치권의 어떤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고 정치의 새로운 챕터, 새로운 장을 열어야 된다. 그렇다면 제가 비록 그 지지율이 높은 정당에서 작은 정당으로 옮기지만 만약에 이 대통령 선거가 그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제가 국민들한테 그 메시지를 던지고 정말 절실하게 제가 이 한 몸 보태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뭐 과감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현주 의원님께서 탈당하고 당적을 이제 바꾸는 이제 결과로 이제 국민의당이 또 40석이 됐고 큰 또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탈당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탈당하시면서 이제 기자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안철수 후보와 몇 달 전부터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가 탈당하면서 당내에서 싸워달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렇다면 이현주 의원님께서는 민주당에 계실 때 당내에서 싸우셨나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셨는지.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아주 많이 또 당하기도 하고 열렬 지지자들한테요. 문재인 후보의 열렬 지지자들한테 주로 이제 개헌파 모임의 어떤 간사로 또 활동을 하면서 이 어떤 절대 권한 이런 것들을 타파하고 협치의 시대로 가야 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고 또 당내 여러 가지 패권적 질서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조직이든지 소수 세력의 목소리가 그래도 존중받고 함께 공존하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안철수 후보하고 같은 노선, 비슷한 노선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사실 탈당할 때 제가 굉장히 쓴소리를 사실 저도 했습니다. 저도 좀만 더 참으시고 당내에서 문제를 같이 해결을 합시다. 그랬는데 그 당시 안철수 후보께서는 당내에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밖으로 가겠다. 또 새로운 정치를 허허벌판에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허허벌판에서 시작해서 이제 뭔가가 결실이 맺어지려고 할 때 제가 만약에 도움을 주지 않고 밖에서 구경만 한다면 제가 평생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합류를 했습니다. 아주 짧게 하나만 연관된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탈당을 하시는데 이 시점이 중요하잖아요. 도대체 왜 지금이냐? 혹시 지금 말씀하신 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높지 않다가 상승하는 국면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합류하신 거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들어요. 제가 그때 탈당을 할 때요 10몇 %였거든요. 물론 상승 국면이긴 하지만 이긴다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였고 사실 지금도 이긴다고 저는 확신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반신반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제가 한 사람이라도 힘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이고 네. 또 이제 경선 과정에서 사실은 저는 안철수 후보 개인보다도 어떤 후보가 새롭게 만들 시대가 어떻는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우리 당의 또 다른 후보한테도 조금 기대를 조금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실현되지 못했고요. 어떻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는 당 대 당의 어떤 차별성이 크지 않은 선거다. 오히려 개인의 어떤 인물들 간의 노선 차이가 굉장히 극명히 갈라지기 때문에 어떤 인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시대가 달라진다. 이런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한 선거까지 26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집권하면 이제 대통령이 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40석 가진 정당 소속의 후보가 대통령이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굉장히 소수 정당인데 40석 가지고는 사실 법안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고요. 의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쓸 예산 같은 거 올해 무슨 통과를 하려고 해도 40석 가지고는 통과가 안 됩니다.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런 전망이 나오는데 이 여소야대를 타개하기 위해서 결국은 민주당과 합당하지 않겠느냐, 뿌리가 같은 민주당과 합당하지 않겠느냐. 오늘 뭐 TV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한테 홍준표 후보가 그렇게 질문을 하기도 했다는데 결국은 민주당과 손을 잡아야 과반수 넘고 법안을 통과시키건 대통령이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네. 민주당과 합당할 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왜 민주당에서 굳이 그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나왔습니까? 네. 이 패권과 어떤 이런 것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 해야 된다. 정말 정치 새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건데요. 네. 그 의미에서 본다면 정당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연 개개인의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를 지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선택을 할 때는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지금의 포지션, 즉 말해서 중도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정당의 크기가 조금은 작은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가능성을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양쪽의 합리적 세력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이념적 그 스펙트럼에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40명이기 때문에 우리 혼자서 국정 운영을 구조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중심이 되겠지만 중심은 우리가 갖고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설사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나는 절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측근들 심어서 이렇게 아무리 생각하셔도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합리적 세력들을 끌어안아서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쨌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것조차도 가반이 안 되기 때문에 혼자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그 여소야대 속에서 싸워가면서 국회와 대립해가면서 끌고 갈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저는 더 국회와 정부 간의 대립이 어떤 잠재되어 있는 그런 구조고 중요한 건 또 뭐냐면 나머지 당의 의원들이 과연 어떤 후보를 더 선호하는가 말은 못하지만 자기 후보를 지금 밀어야 되니까 그러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 보수의 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민주당의 비문 의원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많이 응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정 운영이 굉장히 협치와 함께 평탄하게 될 수 있을 거다 생각하는데 반면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아주 열렬 지지하시는 의원님들을 제외하고는 그 비문 의원들하고 또 나머지 의원들 다른 정당의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 패권으로 인해서 정말 진절머리를 내는 의원님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절대로 협치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송영길 의원이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집권을 할 경우에 어느 쪽과 연대를 할 건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또 안철수 후보가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이 그럼 제가 집권하면 도와는 줍니까? 라고 하면서 하하하 하고 웃고 마무리를 했는데 자, 그 뜻은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이미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안철수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우리 정치권에 큰 변화가 생기고 정치 네. 질서가 재편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내부에 많은 노선이 있는데 패권에 저항하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안철수 후보가 집권하면 그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협치의 시대를 새롭게 열고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는데 협조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당 대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큰 틀에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함께 할 것이냐 아니면 과거의 질서 속에서 계속 투쟁을 하고 그런 어떤 양당 간의 어떤 양당 중심의 극단적 대립 구조 속에서 정치를 할 것이냐 이 큰 틀에서 두 갈래의 정치인들의 성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되시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갈라질 거라고 보는데 네. 그래서 양극단의 어떤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합리적인 많은 정치인들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함께 협조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리고 이 안철수 후보의 딸이죠. 안설희 씨의 재산 공개 문제 정말 명쾌하게 국민들에게 의혹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발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부인인 김미경 교수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아까 고영진 대변인도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그런 의혹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가셨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설희 씨 문제처럼 좀 시원하고 명쾌하게 또 공개하거나 해명을 할 그런 계획이나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뭐 당의 공보실이나 이런 데서 아마 할 텐데요. 네.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어떤 그 뭐 서울대학이라든가 이런 어떤 상급 그 대학에서 정말 우수한 인재를 초빙하는 데 있어서 큰 틀에서의 어떤 그 기준에 어긋남 없이 공정하게 했다라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고요. 네. 이 문준용 씨의 문제를 이 아들의 어떤 취업 문제, 그 다음에 또 그 휴업을 하고 휴직을 하고 네. 미국에 가서 시간을 보냈는데도 경력 관리를 대신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자꾸 문제가 되니까 좀 물타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좀 씁쓸하고요. 저는 정말 이번에 특히 우리가 정유라 이런 사건 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백으로 뭔가 좀 편의를 얻는다든지 뭔가 이렇게 자기가 일을 하면서 남들 우리 젊은이들 어떻습니까? 사실 이 면접 하나 잘 보려고요. 컨설팅 받고 수심도 취직을 해가지고도 그렇게 어렵게 취직했는데 또 휴직을 하고는 미국 가서 오랫동안 또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저 같으면요. 만약에 누가 인턴이 휴직을 한다. 그러면 그냥 사표 내고 가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할 사람 많으니까. 그만큼 지금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네. 이런 걸 얘기를 해야지 왜 엉뚱한 남의 부인을 가지고 물론 저희가 충분히 해명해야 되지만 너무 심하게 이렇게 물타기 하고 있어서 아주 씁쓸합니다. 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검증이 아니라 이제 안철수 후보가 좀 승리하기 위한 좀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관련돼서 맞습니다. 뭐 저를 포함한 젊은 층들이 안철수 후보가 처음에 정계에 입문할 때 많은 지지와 열광을 보냈습니다. 또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지금까지 또 이제 대선 후보까지 되셨는데 하지만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애초에 정계에 입문할 때는 젊은 층, 또 진보적인 층의 지지가 주된 지지였는데 지금은 정반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 나오는 것처럼 연령별 지지율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문재인 대표가 젊은 층에서는 훨씬 더 우세하고요. 오히려 50대 그리고 60대 이상에서 주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변화가 왜 생겼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당이 원인인지, 후보 개인이 원인인지, 정책이 원인인지, 아니면 그 이외에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원인이 있는지, 혹시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가 지지하기 때문에 고연령층에서 지지세가 높게 나오는 것인지,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이것은 이제 두 가지 현상이 있다 이렇게 제가 보는데요. 하나는 이제 안철수 후보 자신은 사실은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청년 멘토였잖아요. 그랬죠. 정말 그때 아주 열광적이었죠. 그런데 정치인 안철수로 변신하면서 그동안 굉장히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인 안철수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는 젊은 층에만 치중할 수가 없었고요. 왜냐하면 일단 여기서
이 생존해야 하고 또 정치인 안철수로서 자리 잡는 데는 어떻든 간에 본인이 또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멘토였기도 하고 사실 IT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 오히려 전문성이나 젊은이들하고의 소통은 훨씬 더 잘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미지 메이킹에서 좀 소홀히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가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좋은 점은 굉장히 성실하고 진정성이 있고 아주 진실되세요. 그래서 좀 순수하시고요. 그런데 또 좀 단점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뭐 이미지를 신경 쓰고 이런 걸 잘 안 하세요. 뭔가를 가식적으로 꾸민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소홀히 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어쨌든 안정적인 개혁 이런 어떤 정치인 안철수로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기성세대한테 인정받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동안 소홀히 했던 젊은 층들에 대해서 그래도 진짜 안철수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드리고 실제로 젊은 사람들하고 잘 소통하고 오히려 세대가 맞는 미래의 지향적인 후보는 실질적으로는 안철수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되면 뭐 압도적으로 승리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할당된 시간이 여기까지여서 조금 아쉽습니다만 다음에 또 시간이 기회가 되면 또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서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